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명예교수 김승협이라고 합니다. 한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비뇨생식기 영상의학을 전공을 하다가 2019년에 정년을 한 이후에는 제가 주로 호두까기 환자들에 몰두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 호두까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좀 풀어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 아마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초음파로 도플러 초음파로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을 보는데 환자를 보고 나면은 환자한테 영상을 같이 보면서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걸 직접 그대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 이해를 좀 돕는데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젊은 여자분인데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혈뇨가 좀 보인다. 단백뇨가 보인다. 그리고 환자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증상을 보고 호두까기 증후군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초음파를 해서 호두까기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앉아서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 이제 초음파 제가 마쳤고요. 환자분 증상을 볼 때 이 호두까기라는 게 의심을 했는데 이게 초음파에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호두까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지요. 왜 호두까기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게 왼쪽 콩팥이에요. 우리 콩팥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데 양쪽이 혈관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콩팥은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왼쪽 콩팥은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혈관을 타고 피가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서 파란 색깔 혈관을 타고 피가 돌아 나가는데 여기 있는 빨간 동맥 두 개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은 다 이 파란 색깔 정맥이 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호두까기라고 합니다. 호두까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호두 깰 때 이런 기구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팔이 있고 가운데 호두를 끼고 누르면 호두가 깨지는데 여기 있는 동맥 두 개의 모양이 꼭 여기 있는 호두까기의 양쪽 팔 같고 이 왼쪽 콩팥 정맥이 호두 비슷하게 꽉 끼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두까기인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맥 둘 사이에 여기 왼쪽 콩팥은 여기 있고 여기서 정맥에서 피가 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꽉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색깔로 피가 지나가고 잔디밭에 물 줄 때 고무로서 물 틀어놓고 손가락 꽉 누르면 물 쫙 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눌렀을 때 호수 피는 팽팽해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똑같이 왼쪽 콩팥 속에는 혈관이 팽팽해져서 거기서 피가 나오든지 단백뇨가 나오든지 옆구리가 아프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분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여기 이 지나가는 피의 속도는 대개 이 정도인데 똑딱 하는 동안에 한 40cm, 50cm 이 정도 지나가는데 환자분은 이게 속도가 한 1,500배가 되죠. 182c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호두까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나 단백뇨나 혈뇨나 혹은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거 다른 특별한 이유가 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호두까기 증상에 의한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 눌리는 게 굉장히 달라요. 환자분은 어떻게 주무세요? 똑바로 주무세요? 옆으로 주무세요? 네, 원래는 옆으로 자는데 일부러 똑바로 주무신다고요. 왜 일부러 똑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얼굴에 주름 간다고 똑바로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똑바로 자면 안 됩니다. 똑바로 자면 아까 얘기했던 혈관이 제일 심하게 눌려요. 그래서 몸이 제일 편한 걸 찾아가면 아마 왼쪽 옆으로 누웠을 때가 제일 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는 우리 간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혈관이 제일 안 눌려요. 그러니까 몸 제일 편한 대로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고 계속 한쪽으로만 자면 왼쪽 어깨 아프니까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번갈아 자세요. 절대 똑바로 자지 말고 특히 일부러 똑바로 자지 마십시오. 일부러 똑바로 자면 검사했을 때 나오던 피가 이제 시뻘겋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낮에는 주로 하루 종일 컴퓨터 일 하신다고요. 그러면 낮에는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혈관이 꽉 눌리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 치우고 일어나서 컴퓨터 일을 어차피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호두까기 환자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호두까기 설명을 해드리고 밤에는 이렇게 자고 낮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은 잘 따라오는 분들은 증상이 금방금방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7년에서 2019년까지 한 32년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비뇨 생식기 영상의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교수의 의무가 교육, 연구, 진료이기 때문에 특히 그 교육에서 영상의학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주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영상 위주로 된 교과서를 쓰는 게 또 서울대학병원 교수의 의무겠다 생각해서 제 분야의 영상 비뇨생식기 영상의학에 관한 책을 좀 쓰게 됐고 또 기왕 쓰는 거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용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좀 영어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2000년 근처에 여기 그림에 있는 아래쪽 두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뇨기계고 하나는 부인과 책인데 미국에 있는 꽤 좋은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했었지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색깔 두 책은 한 2010년경에 그거의 두 번째 판을 유럽에 있는 뭐 스프링거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했고 맨 위에 있는 얇은 책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호두까기 증후군에 관한 책을 또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은 뭐 썼지만 이거 주로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이렇게 비뇨 생식 영상의학회라는 것인데 그 아까 이제 2판까지 썼던 책에 이제 3판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년을 하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3판을 또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것은 좀 저한테도 무리겠다 하면서 한편 생각하니까 제가 속해 있는 비뇨생식 영상의학회라는 제 후배들이 같이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쭉 후배에서 후배로 이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출판사 3판 제안이 왔던 출판사에 이 우리 비뇨생식 영상의학회라는 거의 약자가 여기 밑에 있는 영어 이름인데 Kor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KSUR이 이거 약자입니다. 출판사에다 여기다 당신들이 KSUR 텍스트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준다면 내가 내 후배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보마. 그래갖고 한 2, 3년에 걸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난 3월 달에 이 두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우리 비뇨생식 영상의학회 후배들의 몫이 될 겁니다. 비뇨생식 영상의학이라는 거 주로 특히 제가 쭉 일해왔던 대학병원급에서는 대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죠. 콩팥에 있는 주로 암 환자들이 많죠. 콩팥에 있는 덩어리, 방광에 있는 덩어리, 자궁에 있는 덩어리, 그 다음에 난소에 있는 덩어리. 이런 환자들을 이제 쭉 봐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특히 전립선 환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제 후배들은 아마 전립선 환자들 보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2023년 데이터를 가지고 금년 초에 통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암 중에서 전립선 암이 폐암을 지치고 제1위 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전립선 암 환자들을 또 케어하는 게 우리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정년 후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워낙 관심 있고 좋아했던 호두까기 증후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환자한테 설명했듯이 호두까기 증후군의 이름의 유래는
이 동맥 두 개 사이에 정맥이 꽉 낑겨 있어서 그게 마치 호두를 깰 때 호두 깨는 기구 사이에 끼어 있는 호두의 모습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은 넛크래커 신드롬이란 말을 처음 쓰신 분은 여기 계신 분은 벨기에에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신데 드 셰퍼라는 영상의학과 의사십니다. 2013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1972년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 혈관이 좀 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해봤지만 이 이름을 처음 붙인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인 지가 오래된 병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꽉 눌리면 그 왼쪽 콩팥에 있는 정맥 속에 압력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혈관이 약한 곳에서 터지면 피가 나든지 단백뇨가 나든지 혹은 왼쪽 옆구리, 왼쪽 콩팥 있는 부위에 왼쪽 옆구리가 많이 아프든지 이런 게 호두까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혈뇨 시뻘겋게 피 나오는 환자들한테서 다른 원인 다 찾아봤는데 없고 혹시 이거 호두까기 증후군 아닌가라고 하면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타구니에 있는 정맥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타고 이 관을 왼쪽 정맥까지 쭉 올려가지고 여기에다 조영제를 집어넣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꽉 눌린 부분이 여기 화살표 있는 데처럼 꽉 눌린 부분이 보이고 여기 피는 잘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다 이 척추 근처에 있는 다른 혈관들을 타고서 이렇게 대정맥으로 피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관을 쭉 뽑으면서 압력을 쭉 측정하면 그 안쪽에 있던 데하고 쭉 뽑았을 때 압력에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대개 순주 높이로 3mm 이렇게 되면 물로 치면 한 3cm가 좀 넘을 겁니다. 그 높이 이상 압력 차이가 나면 이거는 의미 있는 압력 차이다. 그래서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이 피는 그것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호두까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왔었죠. 저는 1996년에 이런 논문을 하나 쓰게 됐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저렇게 뭐 혈관에다 관을 집어넣고 그렇게 복잡하게 험하게 하지 않고 초음파라는 걸 매일 하는데 특히 초음파하는 기능 중에서 아주 좋은 기능이 피의 그 속도를 잴 수 있는 거거든요. 도플러 초음파라는 이 기능이 있어서 그 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하면은 이 속도를 재서 아마 호두까기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도플러 초음파를 한 것하고 같은 환자에서 또 그 혈관 속에 압력을 재서 한 그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면 호두까기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더라 하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피의 정상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한 40cm, 50cm 정도인데 이거에 한 2배 이상 1초에 100cm 이상의 속도를 보이면 이거는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이분은 아무 증상 없는 정상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두 동그라미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동맥이고 왼쪽 콩팥은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정맥피가 이쪽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타고 흐르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 색깔은 이 피가 초음파 검사하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피냐 멀어지는 피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다가왔다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이거 보입니다. 여기 약간 밝은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 정상에서도 여기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속도를 재보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높을 때가 한 뭐 70 몇 cm, 보통 한 정상 범위 4, 50cm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정상인의 이 왼쪽 콩팥 정맥의 도플러 초음파 소견이죠. 이 사람은 젊은 여자분 소변에 뻘겋게 피가 나왔던 유관적 혈뇨가 있는 분이에요. 아까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두 동맥 사이가 좁고 여기를 지나가는 정맥이 이 사이에서 꽉 눌린 게 명확하게 보이고 여기서 눌린 데서 피가 이쪽으로 쭉 넘어오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밝은 색으로 여기서 아까 고무수 끝을 눌렀을 때 물이 쫙쫙 뿜듯이 여기 뿜는 게 보이죠, 눈에. 그리고 거기에 막 속도를 재보면 이게 141cm니까 정상의 한 3배쯤 되지 않습니까? 정상의 속도가 3배라는 얘기는 피가 지나갈 면적은 3분의 1 정도로 꽉 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거죠.
소변에 피 나온 사람이 호두까기 현상이 확인되고 피 나올 만한 다른 원인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굳이 그 혈관 속에 관 집어넣지 않아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인데 이 사람은 20년 전부터 단백뇨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을 계속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아주 단백뇨가 심하진 않으니까. 근데 20년 동안 계속 검사할 때마다 단백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단백뇨가 크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 콩팥은 이제 결국 못 쓰게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꽉 눌리는 심한 호두까기 현상이 확인이 되고 피 지나가는 속도도 이렇게 재보면 여기 보면 100에서 200 사이 이 사이의 최고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호두까기 현상은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온 단백뇨니까 이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랬더니 환자가 너무 마음이 편해하면서 당시에 그 SBS에서 이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이 비욘디 채널을 그 운영하시는 제가 그 홍해걸 대표님도 옛날에 아까 제가 책을 썼을 때 한번 뵌 적이 있고 이때는 또 SBS에서 그 조동찬 현재는 그 교수님으로 계신 때 당시에 조동찬 의학 기자님께서 이 환자를 직접 면담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 초등학교 신체 검사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뭔지 모르시니까 두려워하시고 심지어 엄마는 나중에 신장 의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는 대로 환자나 그 환자 가족들은 굉장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까기 증후군을 진단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인데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다 그래요. 단백뇨도 있고요. 단백뇨도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내 콩팥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호두까기 현상이 굉장히 여기 꽉 눌려서 심하게 있고 이분은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색깔들이 이렇게 혈관 속의 색깔들이 보이는 거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움직이는 그 혈관 속의 피톨들의 초음파가 부딪혀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 늘어나 있는 왼쪽 콩팥 정맥 속에는 시커멓게 그런 신호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피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무수 물 틀어놓고 누르다 꽉 눌러버리면은 피가 물이 멎지요. 이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바로 누워 있으면은 이런 수준이에요. 피가 거의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왼쪽 콩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를 다 딴 데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피가 가끔 지나갈 때 속도를 재봤더니 180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도 마찬가지로 그 잠자는 습관, 생활하는 습관을 좀 바꿔주면 이 사구체 여과율에 굉장히 빠르게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을 뭐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만나지만 이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만나지만 아직도 이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희귀질환 사이트에서는 이게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만나는데 거기서는 희귀질환이라고 이 위에 있는 게 미국에 있는 NIH에 있는 희귀질환 사이트고 이 아래에 있는 건 유럽의 대표적인 올파넷이라는 희귀질환 사이트인데 두 사이트에서 모두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등록된 환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재서 그 과정을 다 거친 환자만 여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그 방법을 거의 안 쓰니까 아직도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희귀질환이 아니라고 확인이 될 때가 아마 곧 올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 호두까기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호두까기 현상이라는 것과
호두까기 증후군 이 둘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현상은 지금 말씀드린 단순히 눌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증후군은 눌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다른 그 증상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호두까기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호두까기 증후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때는 편의상 호두까기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 곳에서 한 1,200여 명 환자에서 쭉 모두 다 초음파를 해서 이 호두까기 현상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223명 중에서 372명, 한 30% 정도 되는 환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도플러 초음파를 했더니 피 지나가는 속도가 아까 같이 2배 이상 빨라요. 100cm 이상이에요. 그럼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환자들 중에서 뭐 혈뇨가 있든지 단백뇨가 있든지 무슨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 호두까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의 한 절반, 그러니까 전체의 한 15% 정도에서는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에서 호두까기 현상이 있고 그거의 절반, 전체 한 15% 정도에서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할 만하더라. 굉장히 높은 거죠. 아까는 뭐 미국, 유럽에서는 희귀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뭐 30%, 15%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뭐 한 개 기관에서 검사했던 거를 전체에 그를 다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희귀 질환은 아니다 하는 거는 뭐 명확합니다. 호두까기에 대해서 저도 저 학교에서 배우고 뭐 쭉 해왔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잘 몰랐던 부분, 호두까기냐 의뢰 이런 걸로 알았어요. 두 동맥 사이 정맥이 꽉 낑겨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가 잘 못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르게 눌리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이외에도 한 2가지 형태의 그런 호두까기 환자들이 더 있더라 하는 것도 알게 돼서 그것도 이제 빈도가 실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두 번째 보이는 것, 아까 첫 번째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동맥 사이가 좁고 여기 꽉 눌린 거고, 두 번째는 요 사이는 그렇게 좁지 않은데 여기 이게 커다란 대동맥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에요. 이 동맥이 아까 얘기했던 정맥의 뒤를 꽉 누르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대동맥 앞에서 이 정맥이 그 빨랫줄에 빨래 널려 있는 것처럼 꽉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눌리는 형태들도 있더라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두 동맥 사이가 좁고 여기서 꽉 눌리는, 그리고 피도 잘 안 흘러가고 이런 모양의 호두까기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본다고 치면은 심장이 여기쯤 있고 여기서 이제 대동맥, 큰 동맥이 쭉 타고 내려오는데, 그리고 양쪽 다리 쪽으로 동맥이 내려가는데, 어렸을 때는 이 동맥이 아주 똑바르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동맥이 조금씩 길어져요. 이제 뭐 살다 보면 이게 조금씩 길어지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동맥이 굉장히 구불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동맥이 좀 길어지면서 이게 또 약간 돕니다. 이 아래쪽에서 올려다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오른쪽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 살짝 앞쪽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완전히 옆에 있던 게.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그 왼쪽 콩팥 정맥을 꽉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동맥이 아주 구불되면 이 앞에 꼭 빨랫줄에 빨래 널린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는 세 번째 형태의 그런 그 호두까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는 거는 동맥 2개가 여기 있고, 왼쪽 콩팥 정맥이 여기 있고, 여기서 가다가 피가 갑자기 이제 확 밝은색으로 빨라지는데, 거기 바로 직전에 이 오른쪽 콩팥으로 가는 이 동맥이 여기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형태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살짝 앞으로 향하면서 여기를 꽉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형태죠. 이 뭐 사이 좁지도 않고 이 오른쪽 동맥이 누르지도 않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런 형태니까 최소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호두까기가 있다. 실제로 제일 많은 건 이 두 번째 형태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첫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훨씬 많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보다 훨씬 적으면서 뭐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요즘 CT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특히 혈뇨가 있으면은 그때는 초음파보다는 CT를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CT 중에서 이제 CT 중에서 조영제, 엑스레이 조영제를 주사를 하면서 CT 촬영을 하면은 이 콩팥으로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뿜는 피의 거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양쪽 콩팥으로 가니까 한쪽 콩팥만 놓고 보면 한 피의 8분의 1 내지 10분의 1이 한쪽 콩팥으로 갑니다. 이 왼쪽 콩팥으로 그 정도 많은 양의 피가 갔다가 그게 다시 정맥을 타고 돌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조영제가 이걸 하얗게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 콩팥을 타고 피가 흐르는 모양이 이 하얀 조영제의 모양을 보고 이게 어떻게 흐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피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아까 여기 있고 두 개 동맥 사이를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 정맥이 이 사이를 쭉 타고 흐릅니다. 근데 뭐 거의 일정한 속도로 같은 속도로 쭉 타고 가면서 여기 있는 커다란 대정맥, 이 대정맥은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는 제일 큰 정맥이죠. 이 대정맥 속으로 같은 속도로 쭉 지나갑니다. 이건 뭐 우리 플럭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같은 속도로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고무옷으로 치면은 그냥 물 틀어놓은 걸로 치면 줄줄줄줄줄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호두까기 현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아까 거하고를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두 동맥 사이가 좀 좁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간다면은 이 대정맥 쪽으로 뭔가 이렇게 쭉쭉 뿜는 게 보일 겁니다. 고무에서 물 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쭉쭉 뿜는 게 하얗게 뿜는 게 보이죠. 아까 그 색 도플러에서 밝은 색깔로 피가 쭉쭉 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이 CT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 눌렀을 때 물이 이렇게 쭉 뿜는 이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CT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T를 보고 방금 보셨던 두 그림,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 호두까기 현상이 없는 정상인,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CT는 그저 왼쪽 콩팥 정맥을 한번 딱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의학 의사들이 대개 복부 CT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 콩팥 정맥으로 피가 흘러가는 게 다 안 보일 수가 없는데, 이 워낙 뭐 예를 들어서 간에 뭐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했다. 그러면 간을 열심히 보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쭉 훑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왼쪽 콩팥에서 넘어가는 정맥에 이게 눈이 잘 머무르질 않아요. 저같이 호두까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복부 CT를 보시는 영상의학과 의사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시 1초만이라도 이 왼쪽 콩팥 정맥을 한번 딱 보십시오. 보시면 두 개가 구별이 됩니다.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사람은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걸 아시고 그거를 언급을 해줄 수가 있으면은 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딱 1초만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남자, 소변에 피 나오는 남자인데 혹시 뭐가 있나 방광을 들여다봤더니 딴 건 없고 왼쪽 그 콩팥에서 나오는 왼쪽 요관부라고 하죠. 요관이 이어져 있는 그곳에서 빨간 피가 쭉 나오는 게 왼쪽에서 피가 나온다 알지요. CT를 봤더니 아까 둘 중에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서 쭉쭉 뿜는 게 보이니까 이건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 호두까기 현상이 있고 딴 원인 없고 왼쪽에서 피 나오고 이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이죠.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절대 똑바로 자지 말고 왼쪽으로 절대로 똑바로 자지 말고 왼쪽으로 노자라 라고 얘기해 주면은 환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나이 좀 드신 여자분인데 계속해서 소변에 피가 현미경적 혈뇨가 검사하면 피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속도를 재기 위해서 검사를 할 때 피가 지나가는 피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피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초음파 도플러 초음파를 매일 검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모양으로 피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런 물이 쭉쭉 뿜는 듯한 이런 거를 이걸로 상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재보면 이 사람은 거의
cm/s에 가까운 그런 빠른 속도로 피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상이 이제 호두까기 현상이 뭐고, 호두까기는 옛날에 이제 혈관에 관을 넣어서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든가 CT 검사로 진단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호두까기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호두까기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약간 눌려서 이쪽에 호수 뒤가 빵빵해지듯이 이쪽 정맥에 압력이 올라가서 정맥이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피가 넘어가기 힘들면 이 콩팥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가능한 새길 혈관들을 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새길 혈관들을 계속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길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정맥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비교적 단순해요. 소변에 피가 나오든지,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든지, 왼쪽 옆구리가 아프든지, 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소변에 거품이 많다 하는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보셨듯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호두까기 현상이 있으면은 그리고 다 그럴 만한 다른 원인이었으면 비교적 쉽게 호두까기 증후군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 예를 보시죠. 젊은 여자분 유관적 혈뇨, 호두까기 현상이 여기 명확하고 속도 뭐 빠르고, 그럼 호두까기 증후군 진단하지요. 그 다음에 31세 현미경적 혈뇨 단백뇨가 있는데 호두까기 현상은 굉장히 뚜렷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보통은 한 호두까기 환자들이 속도가 1초에 100cm에서 200cm 사이인데 이분은 300cm가 넘어요. 굉장히 심한 호두까기가 있고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죠. 그 새길 혈관들로 생기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다양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정맥들을 그냥 대충 모식도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지금 호두까기에서 눌리는 거는 왼쪽 콩팥에서 넘어오는 정맥에 바로 요 부위가 눌리는 거죠. 그럼 눌려서 정상적에서는 피가 이렇게 넘어가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눌려 있으니까 이 콩팥은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혈관 중에서 피가 돌아가기 가장 쉬운 곳을 찾아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땅한 게 없으면 새 혈관을 만들죠. 그래서 복부에 이상하게 아픈데 뭐 특별히 거기 아픈 다를 이유가 없는데 CT를 해보고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데가 아프다고 한다. 예를 들면 뭐 명치, 배꼽 근처, 등허리, 어깨, 갈비뼈 밑에 이런 데 아프다고 하는데 뭐 거의 별거 없다. 그 다음에 소변 자주 보고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데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다. 이게 이제 피가 이 아래쪽 골반 쪽으로 돌아가서 방광 근처에 혈관이 많아지면 이런 증상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통, 어떤 사람은 귀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명,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힌, 어떤 사람은 붓는다 등등의 증상들이 있는데 특히 왼쪽에 그 증상이 좀 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분 등이 심하게 땡긴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뭐 이렇게 여기서 아까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대동맥에 콱 늘어져 있는 그런 호두까기 현상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피가 잘 흐르지도 못하지요. 이러면 이 왼쪽 콩팥은 딴 데로 혈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이 등 쪽으로 그 새 혈관들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기서 우리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혈관들, 정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 쪽에 있는 혈관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증상이 이 호두까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호두까기 증상으로 단정하냐? 단정 못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더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나는 잘 찾아봐야 되고요. 다른 원인이 없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단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바로 누워 잤던 사람이라면 혈관이 덜 눌리게 옆으로 자게, 특히 왼쪽으로 자게 했더니 이 증상이 한 일주일 그랬더니 증상이 덜해졌다. 그건 호두까기 증상이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면 되는 거죠. 이번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호두까기 현상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되고 피가 잘 흐르지도 못하고 속도는 굉장히 높고, 근데 방광 근처를 봤더니 보통 보는 방광보다 주변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래서
피를 딴 데로 돌려서 방광 근처에 혈관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방광염이 자주 걸리겠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 후에는 방광염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그럼 호두까기 환자 맞고 그 치료가 된 거죠.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붓는다. 봤더니 호두까기 현상은 확인이 되고 속도도 빠르고 골반 쪽을 봤더니 여기가 자궁이 있는 데고 여기가 방광인데 특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죠. 이 혈관이 지금 이리 못 넘어가는 혈관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왼쪽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 피하고 함께 이 피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서 피가 넘어가기 아주 힘들어져서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하고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잠자는 거 되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똑바로 자는 거, 옆으로 자는 거, 뭐 오른쪽, 왼쪽. 되게 똑바로 자는 사람은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그다음에 옆으로 자는 게 한 60, 70%가 된다 그러고 엎드려 자는 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똑바로 누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뒤에 있는 거는 대동맥, 심장에서는 대동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동맥은 뱃속 창자에 붙어 있는 동맥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있어서 똑바로 누우면 이게 뒤로 쭉 처지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제일 심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호두까기 환자들은 절대 이렇게 누우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은 이 장의 무게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쭉 빠져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서 혈관이 덜 눌리게 되죠. 오른쪽으로 누워도 이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에는 간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주로 왼쪽으로 누워 자라. 그러다가 힘들면 오른쪽으로 자되 똑바로 누워 자지는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젊은 사람 현미경 혈뇨, 단백뇨, 왼쪽 옆구리 통증 아주 전형적인 그 왼쪽 콩팥정맥 고혈압에 의한 증상이 있고 그래서 초음파라는 게 굉장히 환자를 이렇게 자세를 변동시켜가면서 검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검사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있을 때 속도를 재보고 옆으로 누웠을 때 왼쪽으로 누웠을 때 속도 재보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속도 재봤더니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속도가 제일 낮더라. 제일 덜 눌린다는 게 확인되죠. 환자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왼쪽으로 자라 그러면 훨씬 더 환자분의 이해가 잘 되고 그걸 잘 따라옵니다. 또 비슷한 환자인데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제일 좋죠. 이 사람 유관적 혈뇨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도플러 강의를 초음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해도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특히 아까 그 속도 재는 그 부분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환자는 숨을 계속 쉬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꼭 속도 안 재도 눈으로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두 동맥 사이에 이렇게 가지고 피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꽉 눌려서 여기서 이렇게 피가 쭉쭉 뿜는 게 똑바로 누웠을 때는 잘 보이죠. 왼쪽으로 돌아 놓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장에 붙어 있는 정맥이 이까지 빠지고 피가 그냥 편안하게 저런 밝은 색깔 없이 줄줄 잘 넘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자면 굉장히 편하죠. 왼쪽 콩팥이. 이렇게 자면 왼쪽 콩팥이 굉장히 힘들고요. 또 비슷한 환자인데 등허리에 통증이 있고 혈뇨가 있는 분인데 똑바로 누웠을 때 이런 식으로 눌려서 여기서 굉장히 밝은 색깔로 피가 넘어가고 왼쪽으로 누웠을 때 피가 편안하게 줄줄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왼쪽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누워야겠구나 하는 게 그냥 눈에 바로 보이죠. 이 사람은 좀 왼쪽으로 누워야 했더니 자기는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똑바로 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면서 한번 똑바로 말고 옆으로 돌 수 있는 만큼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왼쪽으로 한 30도 정도는 돌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여기 피가 거의 흐르지 않고 이렇게 꺼멓게 보이던 데가 30도 돌렸더니 피가 줄줄 잘 넘어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한 벽에 끼고 한 30도 정도라도 돌아눕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소변에 피 나오던 것도 먹고 좋아졌다 그래요. 환자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새길 피가 저 방광 주변을 돌아가서 방광 증상들이 많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이 골반 쪽에 초음파 검사해 보면은 그 방광 주변에 혈관 많은 게 보이거든요. 이 환자 옆으로 왼쪽으로 돌아 놓아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많게 보이던 혈관들이 쫙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 길로 피가 편하게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피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환자는 밤에 자다가 소변 깨는 증상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호두까기는 절대 이렇게 놓자면 안 된다. 왼쪽이 제일 좋은데 불편하면 오른쪽까지는 뭐 봐줄만 한데 절대 똑바로 놓자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자들은 그거 다 듣고 나면은 그래도 이거 뭐 딴 거 뭐 약이나 뭐 딴 방법 수술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지요. 근데 환자들한테 그러면 우선 환자분이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설명한 거 똑바로 놓자지 말고 낮에 부동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그게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래도 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 쓰고 그다음에 혈뇨가 계속 나오면은 혈액 응고 도와주는 약 좀 쓰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한다. 수술하는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매일매일 시뻘겋게 피가 나오는데 빈혈이 되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런 거 수술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통증인데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통증이다. 그건 수술을 할 곧 두 가지는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 수술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혈관을 눌리는 혈관을 띄어가지고 안 눌리게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커다랗게 생긴 새끼 혈관을 갖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콩팥 자체를 띄어서 딴 데 갖다 놓든지 뭐 이런 수술들이 있고 또 아주 심한 분들은 왼쪽 자기 콩팥 말썽 일으키는 자기 콩팥을 띄어서 콩팥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 특히 심장 같은 데 혈관 좁아진 데는 혈관 속에다가 스텐트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여기도 스텐트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스텐트를 넣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항응고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눌리지 않게 이 왼쪽 콩팥 주변을 둘러싸는 인조혈관 고르텍스라는 인조혈관으로 주변을 둘러싸는 이런 방법이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혈관을 갖다 수술하는 것보다는 덜 인베이시브한 합리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두까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두까기 환자를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환자 얘기 잘 들어보시고 혹시 호두까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CT 같은 거 보실 때 왼쪽 콩팥 정맥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환자 증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의심이 가면 환자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밤에 잠자는 거, 낮에 생활하는 거에 대한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의외로 환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주 호두까기로 굉장히 굉장히 드문 그런 증상을 가져왔지만 환자분이 워낙에 자기 증상이 좋아진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런 다른 호두까기 환자들한테 강의할 때 좀 쓰게 이거 좀 녹음을 하자 해서 허락을 받은 녹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이제 녹음한 거를 필요할 때 이 호두까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 줄 때 내가 사용하도록 질문. 지난 4월 7일 날 여기서 초음파 검사하고서 원래 이제 오른쪽 콩팥은 띄어내셨고 왼쪽 콩팥만 있는데 호두까기 현상이 꽤 있으니까 잠을 잘 때 왼쪽으로 자는 게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는 똑바로 놓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자라고 했는데 어때요? 왼쪽으로 자는 거 잘 돼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의식 중에 항상 그 벽에를 껴안고 그렇게 왼쪽으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느끼던 거 하고 왼쪽으로 그렇게 똑바로 자는 걸 왼쪽으로 자는 걸로 바꾸니까 평소에 뭐가 몸에 느끼던 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반드시 잘 때는 이 귀에서 막 밥동 소리 같이 그냥 쿵닥쿵닥쿵닥하게 막 심했어요. 그래갖고 항상 뒤척뒤척 했는데 왼쪽으로 자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이 귀에서 막 그 박동선 같이 막 쿵닥쿵닥 하는 게 막 굉장히 세게 느꼈걸랑요. 근데 그게 왼쪽으로 자고 나서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때 콩팥 띄어낸 건 언제죠? 95년도 11월 달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왼쪽에서 무슨 좀 박동 소리 비슷한 거 느끼는 거는 그거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이 빠지고 나서부터요. 살 빠진 거는 언제쯤 돼요? 제가 19년도부터 48kg 했는데 그때부터 18년도에 한 3kg가 쏙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1년에 1kg 쏙 빠졌어요. 그래서 41kg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콩팥 띄어낸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고 살을 쭉 빠진 거는
18년도, 19년도 예, 그쵸 예, 쭉 예, 빠지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왼쪽 이 귀에서 뭐 좀 예, 박동 예. 느끼는 것도 그때 근처고 예, 심했어요. 음. 살이 빠지고 나서 또 심했어요. 그때 이 병원 찾아오게 된 제일 큰 증상은 뭐였지요 그때? 저 건강검진에서 네. 혈류하고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맞아요. 건강검진에서 혈뇨 단백뇨 나온다 해서 여기 찾아왔었어요, 그죠? 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예,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서 예, 호두까기 현상이 꽤 있으니까 예. 잠자는 습관을 좀 바꾸셔라. 예. 잠자는 습관을 바꿨더니 바꾸고 나니까 뭐 얼마 있으니까 이 귀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바로. 예. 어때요? 그렇죠. 왼쪽으로 자는 거 잘 아주 돼요? 그 괴로워했던 거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잠자는 거를 왼쪽으로 바꾸시니까 네. 그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왼쪽으로 자는 게 네. 습관이 안 되니까 네. 막 여기서 땡기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좀 뭐라고 또 거북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한 여기 이제 온 지가 6개월 됐으니까 네. 그 전에 네. 한 4개월 전부터는 똑같더라고요. 똑바로 자는 거하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왼쪽 눈이 항상 네. 이렇게 비비고 하면은 결막염에 항상이 해서 이쪽 눈이 안과를 좀 자주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안과 안 갑니다. 그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환자분들께 설명하듯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뭐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스윗 커피라는 분 말씀하시기에 호두까기 현상은 수술을 요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경우에 수술을 요한다. 아주 수혈까지 해야 되는 심한 혈뇨, 그다음에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통증, 그런 환자가 틀림없이 호두까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에서 현미경 혈뇨가 계속 나와서 코코 샤넬님 현미경 혈뇨가 계속 나와서 한 달 전 복부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CT에서 그 보신 선생님이 호두까기를 말씀하셨네요. 마른 편이나 혈관이 눌려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방광염까지 와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항생제 복용, 되게 항생제 복용하면 이제 또 좋아지지요. 호두까기 증후는 그냥 치료 없이 지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뭐 제가 쭉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를 가지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특히 그 밤에 똑바로 누워 자지 않는 거 잘 호두까기에 맞춰서 사시고, 특히 낮에 그 하루 종일 요새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하여튼 그 환경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특히 뭐 지방간까지 있다고 하시면 그 요새 작은 그 스태퍼 같은 거 하나 놓고 스태퍼 위에서 운동까지 해가면서 하루 종일 저 컴퓨터 일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포케시티님, 통증이 서 있으면 더 심해지고 누우면 좀 나아집니다.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인가요? 근데 이게 서 있으면 아까 그 앞에 있는 혈관 장에 붙어 있는 그 동맥이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면서 그 두 동맥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서 있을 때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눌렸던 게 풀렸다, 눌렸던 게 풀렸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계속해서 눌리고 있으면은 그 눌리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가능하면 움직이고 밤에는 똑바로 누워 자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헬로 스테이션님, 왜 왼쪽 옆구리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데 CT랑 MRI는 다 정상이라고 한다. 호두까기 증후군 영상에서 정말 안 보이는 병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T에서 뭐 그 호두까기라는 걸 관심을 가지고 왼쪽 풍파정맥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뭐 눌릴 수 있겠다는 걸 의심할 수 있는데, MRI는 조금 더 호두까기 보기에는 조금 CT보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CT라는 게 우리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플러 초음파라는 건 환자는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는 계속 그걸 보면서 눌렸다 풀렸다 하는 걸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제일 심하게 눌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CT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고 숨을 꼭 참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대부분 숨을 들이쉰 상태에서 CT를 하게 돼요. 그러면 호두까기 현상이 있어도 훨씬 그게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호두까기를 의심하면 숨을 쭉 내쉰 상태에서 CT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CT나 MRI는 다 정상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가님 진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상에 결정적 소견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 정황을 결정적 소견이라고 딱 한 가지로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소견은 아까 관 집어넣어서 압력재서 3mm 먹필 이상 그 결정적 소견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결정적이라고는 못하지만 그 소견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확진되면 꼭 수술해 아니죠. 확진되면 나이 비밀 정원님 확진되면 꼭 수술해야 되는 아니죠. 스텐트 삽입 아까 말씀드렸죠. 안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바깥에 둘러싸는 것이 요즘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제가 쭉 다 읽어보면서 지금 제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 이메일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그냥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욘드 채널에서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